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어쩌면 당신이 평소 즐겨 먹던 그 피자 한 판에 숨겨진 아주 씁쓸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피자헛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대법원이 한국 피자헛에게 가맹점주 94명에게 무려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판결 하나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치킨집, 커피숍, 그 아이스크림 가게의 운영 방식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차액 감행금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의 의미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판결이 왜 승리의 역설이라고 불리는지, 또 앞으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의 무게감이 정말 남다른 이유가 이게 단순히 피자헛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그 수익 구조, 뭐랄까 일종의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그건 잘못됐다고 선을 그은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판결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과연 본사와 점주가 서로의 주머니를 터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시작될 것인가?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갈림길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차액 감행금, 자료들마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 들으면 무슨 세금 이름 같기도 하고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일종의 통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변호사가 자료에서 사용한 표현인데 아주 적절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우리 브랜드 맛을 유지하려면 이 치즈, 이 도우, 이 소스를 꼭 써야 합니다. 라고 필수 품목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품목들을 본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브랜드 퀄리티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먹든 똑같은 맛이 나야 하니까요. 그게 프랜차이즈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본사가 외부 업체에서 예를 들어 1,000원에 사온 치즈를 가맹점에는 1,200원에 파는 겁니다. 이때에 붙는 200원, 즉 본사가 챙기는 그 유통 마진이 바로 차액 가맹금입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지정했으니 안 쓸 수도 없고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도 없이 무조건 본사를 통해서만 사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이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점주들은 이미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본사에 내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식자재를 공급받을 때마다 본사에 또 돈을 내고 있었던 셈이군요. 피자헛 점주들이 소송을 건 이유가 바로 이거였겠네요. 이건 이중과금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정확합니다. 피자헛 점주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어요. 매출의 6%를 브랜드 사용료, 즉 로열티로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유통마진을 본사가 몰래 붙여서 이익을 챙겨가는 건 부당하다는 거였죠. 광고도 해주고 브랜드 관리도 해주니 로열티는 당연히 내지만 식자재 값에 숨겨진 마진까지 내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사 측의 반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 정도 마진은 업계 관행이다. 그리고 점주들도 수년간 아무 말 없이 사갔다는 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묵시적 합의가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본사 측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액 감행금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항목에 이만큼의 마진을 붙여 받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최소한 점주와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이해했겠지 이런 식의 묵시적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은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이 좀 흥미롭네요. 보통 계약 관계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 없이 거래가 이어지면 동의한 걸로 보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왜 유독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건가요? 대법원이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프랜차이즈 관계는 본사가 정보력, 자금력, 교섭력 모든 면에서 점주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점주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한 거죠.
아하, 한 점주의 인터뷰 내용이 딱 떠오르네요. 차액 감행금이라는 게 깜깜이잖아요. 원가가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를 떼가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법원이 바로 이 깜깜이 구조를 문제 삼은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사는 치즈의 원가가 얼마인지, 본사 마진이 10%인지 50%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사가 보내주니 쓴다는 식의 거래를 마진 지급에 대한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관계에서는 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합의의 대전제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워준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건 비단 피자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교촌치킨, 베스킨라빈스, BHC, BBQ 같은 정말 쟁쟁한 브랜드들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판결의 파급력이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 BHC 같은 경우는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가격을 문제 삼아서 점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공급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자 BBQ 역시 닭고기 가격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두고 점주들과 갈등이 있었고요. 베스킨라빈스도 아이스크림 원재료 공급 가격과 관련해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핵심은 같네요. 본사가 필수품 공급을 무기로 해서 불투명한 마진을 챙겨왔다는 것. 이번 피자헛 판결은 이런 소송들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오늘 이 판결로 다른 소송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업계의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그동안 원래 다 그래 라는 그 관행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점주들에게 대법원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니까요. 앞으로 비슷한 소송들이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싸워서 대법원 승소라는 정말 값진 결과를 얻어낸 피자헛 점주들이 정작 웃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판결문에는 분명 21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승리의 역설인데 아니 이긴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게 이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하고 또 씁쓸한 지점입니다. 점주들이 소송에서 이기고 있는 그 와중에 한국 피자헛이 2년 전에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렸습니다. 아, 회사가 어렵다고 법원에 보호 신청을 한 거군요. 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빚, 즉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 변제 계획을 다시 짜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 사이에 순위가 매겨지죠. 세금이나 은행 대출 같은 담보채권이 1순위, 즉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피자헛 점주들이 받을 215억 원은 법적으로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보통 가장 마지막 순위인 후순위 채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순위 채권이라면 그러니까 회사를 다 정리해서 남는 돈이 있을 경우에 은행 빚이니 뭐니 다 갚고 나서 맨 마지막에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상 거의 못 받는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자료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다른 전문가 역시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한 점주는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이긴 이후에도 본사는 차익 감행금을 계속 받아갔다. 그러다 돈이 없다고 회생 신청을 해버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빈손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인 거죠. 정말 승리의 역설이 하나 표현이 딱 맞네요. 법의 심판은 받았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회사는 법의 보호막 뒤로 숨어버린 형국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계기로 업계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점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거든요. 한 식자재 유통 전문가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썼더군요. 기존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모델의 99%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다. 사형 선고라니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는데요. 그만큼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투명한 유통 마진에 의존해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실제로 법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을 보면 이제 본사는 필수 품목의 공급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산정 방식을 정보 공개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공급가액은 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문구는 이제 불법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A 품목 가격 이퀄 매입원가 플러스 물류비 5% 플러스 본사 마진 7%와 같이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점주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식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점주 단체의 가격 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겁니다.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공급 가격이 너무 비싸니 낮춰달라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을 때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점주들의 교섭력이 법적으로 강화된 거네요. 그럼 이제 본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할 텐데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이 있더군요. 바로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자재 유통에서 발생하는 마진, 즉 차액 가맹금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본사는 식자재를 거의 원가에 공급하고 그 대신 점포 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의 주 수입원이 식자재 판매 마진이 아니라 점주가 장사를 잘해서 내는 로열티가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모델입니다. 듣기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투명해 보이는데요. 본사도 점주도 군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 모델이 정착되지 않았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한국 정서상 로열티라고 하면 점주들이 일단 거부감부터 갖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매출의 5%를 떼어간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심리적 저항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식자재 값의 마진이 녹아있으면 점주 입장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유리지갑 전략입니다. 유리지갑 전략이요? 네, 감정이나 설득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숫자로 점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점주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사장님, 저희가 다음 달부터 모든 식자재의 매입 원가 내역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통 마진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치즈를 원가 그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받지 않던 로열티를 매출의 5%만 받겠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때 본사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장님의 지난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기존 방식대로 저희가 식자재에서 남긴 마진이 월 평균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로열티 5%를 계산해보니 월 1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이 모델로 바꾸시면 사장님의 월 순수익이 아무것도 안 해도 50만 원 더 늘어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요. 불투명한 마진으로 얼마를 떼이는지 모르는 공포보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내는 게 점주에게도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손익을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거부할 점주는 거의 없겠는데요?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그렇게 되면 비로소 본사와 점주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사가 식자재를 비싸게 그리고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 구조였잖아요. 점주가 망하든 말든 일단 물건만 팔면 이익이었죠. 하지만 로열티 모델에서는 점주의 매출이 올라야 본사도 돈을 법니다. 점주 매출이 0원이면 본사 수익도 0원이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본사는 점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마케팅과 신메뉴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든 점주가 장사를 잘하게 만들어야 본사도 먹고 사니까요.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던 관계에서 함께 시장을 개척하는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피자헛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유통 마진, 즉 차액 가맹금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챙겨온 어두운 고리를 끊어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5년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얻어낸 법적 승리가 회사의 회생 신청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면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는 더 이상 숨겨진 마진 구조에 기댈 수 없게 됐고 투명한 로열티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법원은 선을 그어주었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몫입니다. 과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 판결을 계기로 깜깜이 마진에 의존하던 낡은 구조에서 벗어나 본사와 점주가 투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선진적인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본사와 점주의 관계가 건강해진다면 과연 그것이 당신이 소비자로서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면서 더 합리적으로 바뀔까요? 그 변화의 방향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